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근속연수가 대단히 짧아요.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른바 10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비율, 이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정규직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인가요? 낮고 대기업도 흔히 얘기하는 정년 연령인 62세 전후로 근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정년 연금이 나오는 연령대가 대체로 62세 전후인데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존재하고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액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심각하죠. 이 노인 빈곤이라는 게 참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한국에만. 고용체제, 여기서 이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평등하다. 그리고 내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는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야, 나는 왜 이렇게 불평등하지? 난 왜 이렇게 계속 못 미치지? 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런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고, 또 그 불평등에 대한 얘기, 또 평등의 얘기를 하면 다른 이념적인 무언가가 또 개입이 돼서 또 그 논의 자체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평등 불평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분야에 가장 오랜 동안 또 가장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학자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의 신광영 명예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석좌 교수를 5년 또 하셨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네, 가르치는 일도 이제 끝났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소회가 좀 있으시겠네요. 예, 대학에만 거의 한 40여 년? 4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소외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정도 정년이 남은 그런 외모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 그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계속 하시는 하는 거죠. 거죠. 예. 사실은 연구가 저희 더 피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출연하신 김누리 교수님께서 이 평등 문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을 꼭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도 해주시고 방송 중에도 말씀하셔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불평등이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나라 혹은 주변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편인가요? 예,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그 OECD 멤버가 돼가지고 우리의 많은 기준이 이제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흔히 선진국 클럽이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가 않고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OECD 국가가 아닌 국가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으로 한두 해의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약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죠. 구조적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20, 30년, 40, 50년 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하나의 굳어진 체제로서 어떤 불평등의 양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OECD 국가들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4가지 정도의 어떤 그룹핑이 있습니다. 가장 불평등이 낮은 지역이 이제 북유럽이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고 이건 많이 기대하는 예상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그런 있는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유럽 대륙 국가들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룹핑이 있고 또 유럽에 또 하나의 그룹핑이 있습니다. 예. 남유럽.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예. 그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심하고 예. 경제 수준도 좀 낮은 예. 그런 국가들이죠. 재정도 좀 취약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예. 영국을 포함한 예. 영미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영국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영어권이면서 불평등이 심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국가의 복지 개입 자체도 상대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예. 그 개입의 정도가 적은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가 근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영어권이면서 시장지향적이고 불평등 구조가 좀 더 많은 게 영국이죠. 영국입니까? 예, 호주 영국이죠. 같은 데는 안 끼나요? 호주는 조금 덜 합니다. 영국보다는. 네네네.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집어넣는다면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는데 네. 미국은 빼고요. 미국은 이제 그 제4의 유형으로 아메리카형이라고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아메리카형이라는 거는 북미, 남미를 포함한 예.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 엄청나죠 거기. 예.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국가들, 예. 그다음에 미국, 멕시코 예. 이런 비슷하다. 나라들은 다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영국은 그거보다는 좀 덜 하고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을 따로 넣기보다는 아메리카형이라는 미국, 멕시코,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 비슷한 아시아 국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당연한 질문인데. 바로 그 아시아 국가들이 예. 남유럽과 예. 아메리카 중간에 있습니다. 예. 남유럽보다는 심하고 더 불평등이 심하고 미국이나 남미보다는 아메리카보다는 좀 덜한. 그렇군요. 그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등 정도는 그런데 빈곤한 정도는 동아시아가 미국과 비슷해요. 빈곤율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동아시아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불평등 정도는 남유럽과 아메리카 중간 정도가 되고 그러나 빈곤율은 네. 미국 아메리카형에 가까운 네. 그런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는 동아시아라는 건 대한민국 당연히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대만, 일본하고요. 예. 중국은 이 동아시아 유형에서도 좀 예외적으로 아메리카형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뭐 거기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가요? 거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도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불평등 정도는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것도 사회주의 국가 아니네요, 그러면. 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 예, 정치 시스템만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그 권위주의 체제,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 네. 경제 체제는 시장 예. 경제이면서 예. 통제 경제가 상당히 강한.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가 팽배한. 전형적인 예. 어떤 그 초기적인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극단적인 빈곤층과 극단적인 불평등.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참 전이긴 한데 상해를 한번 갔더니 상해 그 푸동이라든지 이런 중심 그 도심 지역은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걸 봤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1시간쯤 교회를 나갔더니 이게 제가 1시간 전에 봤던 상해 인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못 사는 동네를. 네, 그러니까 봤거든요. 그 중국 그런 대도시는 맨하탄이 있고 그 외곽에 아프리카의 예. 빈민촌이 또 공존하는 예. 제1세계와 제3세계가 공존하는데 그러니까요. 미국과 차이점은 비율이 좀 다를 뿐이죠. 예. 1세계 비율이 미국이 좀 높고 그러니까요. 제3세계 비율은 중국이 더 높고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는 두 나라가 쌍벽을 겨루는 예. 이런 상태입니다. 대충 한국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권이 불평등이란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그림이 좀 나오는데 딱 한국만 딱 꼽아서 한국의 네. 불평등이라는 게 다른 나라 다른 고정의 불평등 구조와 야 요건 좀 특이한데 그런 걸 굳이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의 불평등은 워낙 단기간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상대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겪었는데 네. 한국은 압축적으로 3, 40년 사이에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단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예. 97년 이후에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변화. 예. 뭐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급증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97년이라는 게 이제 그 외환위기죠.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근속연수가 대단히 짧아요. 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른바 10년 이상 근무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비율. 네. 이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근속 연수가요? 근속 10년 이상을 네. 근속한 네. 사람들의 비율. 미국보다 더 낮아요. 근데 그건 뭐 한국 기업이 막 그 나가시라고 하는 게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더 새로운 권역을 개척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근데 나가기 싫은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는 비율이 작고 네. 주로 이제 대기업 부분이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근속 연수가 그건 짧고 정규직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인가요? 정규직 비율이 낮고 예. 정규직도 사실은 대기업도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정년 연령인 뭐 62세 전후로 근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인 이직을 보면은 50세 전후로 남성들이 주요 일자리에서 떠나요. 여성은 한 49세 정도가 되고 네.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정년 연금이 나오는 연령대가 대체로 62세 전후인데 예. 그 시간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비는 거죠.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존재하고 네.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심각하죠. 그러겠어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기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정말 그 외국에서 한국에 방문한 분들 제 지인들이 깜짝 놀라는 광경이 있어요. 뭐냐면 거의 팔순 노인이신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네. 그 도대체 이 3만 몇천 불이나 되는 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저 노인이 이거 막 위태위태하게 막 그 끊는 네. 경우 있잖아요. 버스 네. 사이에 막 이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위험한데, 야, 저 우리나라엔 저런 광경이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네. 경제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흔히 보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노인 빈곤이라는 게 참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인 것 같아요. 한국에만 독특하게. 예, 그래서 일단 노동 고용 체제 여기서 이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상당히 늦게 발전이 됐어요. 외환위기 이후에 주로 IMF가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흔히 얘기해서 복지의 저발전이라고 부르죠. 유럽 같은 경우는 만불 때 복지국가가 완성이 되거든요. 만불해요. 네. 그래서 1960년대 말이나 네. 70년대 초 이 정도면 오늘날의 복지가 다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복지가 세팅이 안 된 것이 동아시아의 특징이에요. 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게 무슨 역사적인 역사 문화적인 그 상이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경제 발전의 속도와 사회복지 혹은 평등한 사회로 나가려는 그
진도율이 그러고 보니까 한중일과 저 유럽의 북구 나라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동아시아들에서는 주로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주요 역할을 했고 예. 흔히 얘기하는 그것을 발전 국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발전 국가는 경제가 성장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분배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흔히 얘기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 네, 낙수 효과,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단 성장을 하면 분배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현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노골적으로 그런 식의 사고를 펼쳤고 교육을 그렇게 시켰고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당위성 그리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권력의 당위성, 권위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도 그런 걸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비교하면은 유럽의 이제 경제 성장이 그야말로 많이 이루어진 50년대, 60년대 그때 이제 그 세팅을 다 해서 오늘날까지 그런 복지 제도가 유지가 되는데 동아시아는 그런 수준의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이르렀는데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되면 사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살 문제, 가정 파괴 문제. 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하나의 어떤 그런 국가군이 생기는군요. 불평등, 빈곤과 관련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체로 이 네 개 나라의 특징이라는 게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또 권위주의 정부를 경험한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집성이라고 할까요? 같이 우린 뭘 해야 된다. 막 이런 근데 그러려면 같이 나눠 써야 되는데 그냥 동원된 어떤 경제 성장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나라들이군요. 요 나라들이. 그렇죠. 국가가 뭐 경제 계획을 하고 뭐 몇 차 오게는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거 지금 중국도 하고 있잖아요. 다 했죠. 대만도 하고 일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지 분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고 그렇군요. 그때 임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 후유증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심지어는 그런 결과로 경제까지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일본이 대표적인 그런 입니다.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명은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자기의 노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거죠.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없죠.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죠. 요즘 조금 변화가 있다고. 조금 뭐 요즘에 변화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복지 문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와도 직결되는 그러네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뭐 북유럽의 그 노인들은 막 30일씩 40일씩 그 어디 저 스페인 남부나 이런 데 가서 휴양지 가서 저 쉬고 그런 일들도 하더군요. 그렇죠. 지금 뭐 북유럽이나 유럽 노인들은 그러니까요. 겨울이 춥다고. 예,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노르웨이나 이 잘 사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이런 거 보면 저게 정말 세계에서 제일 부국 젊은이들 만나 할 정도로 험불하고. 네. 뭐
뭐 국회의원들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근데 그게 무슨 네.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네. 소득과 부를 누리더군요. 네. 예. 그 사람들이 뭐 천성적으로 이렇게 험불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오늘의 한국을 분절 능력주의 사회라고 정의를 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네네. 분절 능력주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능력주의라는 말은 뭐 여러 군데서 미디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능력주의를 어디서 교과서에서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능력이 중요하고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를 갖는다, 얻는다. 그래서 뭐 입시할 때도 뭐 사당 오락 뭐 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하게 되면 붙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그런 식의 대중적인 상식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불평등, 빈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 한 가지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주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예요. 예. 첫 번째 계기가 성과급이죠. 아, 90년대 후반이에요. 그렇죠. IMF 후. IMF 그 직전에 나왔는데 예. 본격적인 거는 IMF 이후에 그게 금융회사, 예. 특별히 증권회사에서 가장 빨리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걸 성과 능력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나이가 많으냐 그거 관계없이 성과를 보여줘라.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능력이다. 네.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래서 성과급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그 연공급 이런 제도를 연공서열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는 또 그런 것들을 정부가 또 이렇게 조장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많은 사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예.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전면적으로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가 흔히 얘기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성과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제 등장했었죠. 근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선진국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선진국,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선진국은 딱 미국을 표상이 되긴 하는데 거긴 뭐 CEO는 몇 천억 받고 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자유주의 능력주의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네네네. 또 하나의 능력주의는 학력주의예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학생인가? 능력 있는 청년인가? 학벌이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능력주의죠. 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 예. 능력의 지표를 뭘 갖고 할 것인가? 예. 그 출신 대학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건 오래된 능력주의예요. 그런 능력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또 지배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뭐 어느 대학 나왔어도 별로 그렇게 일 시켜보면 못한다더라. 이것이 이제 성과 능력주의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대학에 관계없이 능력을 보여줘라. 그런 것이 대두가 되다가 또 하나의 능력주의가 등장합니다. 뭐죠? 시험 능력주의. 시험 능력주의. 네.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의 능력이지 출신 학교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무슨 사법고시라든가 그런 거는 뭐 출신 학교와 관련이 있겠지만 네. 그것이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 시험, 입사 시험, 무슨 고시와 같은 그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험만이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고, 예를 들어서 시험 없이 채용이 됐다. 그런 문제적인 그런 채용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래서 인천 공항 사태도 이제 그런 거죠. 네. 시험을 보고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시험을 해서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 참 획일주의적이죠. 시험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시험이 유일한 능력의 증거가 되는. 아, 근데 꼭 일은 못하는데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건 시험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제 공정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 그런 능력주의가 또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공유되고 있는 측면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능력주의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능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주의인데요. 네. 어떤 스포츠 축구 선수가 외국 팀에서 수천억의 연봉을 받거나 어떤 한국 출신 어떤 선수가 그걸 받으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네.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스포츠계의 위너 승자가 예. 모든 걸 다 갖는 그런 전형적인 게임이 스포츠 게임이거든요. 위너 텍스 올.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어떤 선수가 그러면은 자기가 마치 얻은 것처럼 만족해하고, 그래서 선수는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대단한 선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승자가 독식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는, 알게 모르게 내면화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은 엄청난 성과를 독점을 하고 네. 부를 독점을 하고 보상을 독점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가 뒤섞여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어떤 능력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한두 개씩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느슨하게 존재하는 능력주의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사람들의 내면화된 상태로 여러 가지 그 현상을 인식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가 서로 분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존하는 그런 능력주의라는 의미에서 분절 능력주의라고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 교수님 한국만 유독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뭐 하버드 나왔는데, 뭐 예일 나왔는데, 뭐 거기는 이제 네. 학력 능력주의죠. 예. 그래서 시험 능력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또. 근데 변호사 패스했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도 예. 어떤 대학에서 채용도 하고 직장에서. 결국은 직장에서 채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으니까 어떻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채용을 하는. 네. 그것이 한국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죠. 한국은 뭐 그런 예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무슨 회장이나 무슨 고위 관료가 됐는데 뭐 사실 고졸도 아니에요. 고졸 나와가지고 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하고 뭐 외국 해외에서 박사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나오면 다 고졸 신화의 주인공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워낙 드물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겠죠. 네? 또 미디어들이 또 뭐 지방 대학에 무슨 뭐 나 그런 걸 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다양한 능력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참신한 기사거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사회가 참 능력주의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하면 와 이렇게 기사거리가 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이제 미디어라는 게 워낙 이제 그렇게 도드라진 걸 해야 이제 열동률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 중에 한국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가장 강한 게 뭡니까? 학벌과 시험, 학벌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높은 어떤 보수 이런 것들이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그래서 상당히 변치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의 지표로는 아직까지도 학력 학벌을 학벌 사회죠 우리가 강조하죠. 사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에 뭐 교육부 장관 된 분이 보니까 뭐 후보 시절에 그 여당 지금 여당이 됐죠. 거기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뭐 그런 태스크포스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학벌 사회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 인위적인 슬로건도 나오고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논의도 있고 그런가 봐요. 워낙에 그 학교가 사회에 이 여러 가지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한가 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노력했을 거야. 노력의 산물이야. 이런 인식은 또 전반적으로 있거든요. 저 사람이 뭐 서울대학 간 것도 학교 다닐 때 뭐 안 놀고 잘 거 안 자고 게임할 거 안 하고 열심히 했겠지.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변호사 시험 한 것도 얼마나 노력한 거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드물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1000년에 한 번, 10,000년에 한 번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용 안 납니다. 근데 그렇죠. 용이 안 나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빈곤, 불평등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제도, 어떠한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거기서 능력주의라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이제 사회에 대한 분석이겠죠. 그 점에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 초개인적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을 결정짓는 그런 사회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행정적인 정책적인 이슈 이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 계급 사회라는 말도 있더군요. 결국은 가면 갈수록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유전되는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그것이 상속이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경험적인 연구도 이제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구는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최근에 많이 그렇더군요.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누구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들 교수도 언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미국의 그 이른바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부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부자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일정 수준에서는 그거를 해소하려면 추첨해서 들어가게 하자. 뭐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연구들을 보면은 미국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면은 미국은 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 사회가 됐고 북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계층 상승 이동, 계급 상승 이동을
미국에서는 더 이상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나라는 북유럽이다.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북유럽 사회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미국 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난 1세기 동안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것이 어려워지는 사회로 계속해서 불평등이 고착화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북유럽으로 가면은 계급 상승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죠. 부의 불평등의 상층에 놓여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의 대물림을 그래도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한 건가요? 상속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상속세를 조금 낮춰야 된다. 또 특별히 기업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상속세를 몇 번 내면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상속세나 이 부를 이전시키는데 대가로 내는 세금의 요율을 좀 낮추자. 이런 게 지금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다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런 우리나라처럼 이른바 이 생산수단 주식을 포함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소수의 가문 가족이죠. 가족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데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어떤 상속을 대부분은 그런 걱정을 안 하죠.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떻게 부모님을 봉양할까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세율은 높지만 그것의 적용 대상은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바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보도가 되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속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뭐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부를 모았는데 물론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부는 예외로 하고요.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걸 내 후손한테 물려주는데 반 이상을 떼가냐. 이건 좀 언페어한데.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 예.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예. 정말로 자유로운 사회, 경쟁과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받고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예.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 이론가였던 에밀 듀르케임은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예.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다. 거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상속제도라고 주장했어요. 개인이 노력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것도 뭐 다른 점이 없는데 그냥 우연하게 그 집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거는 귀족,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부를 누리는 거는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네. 그런 사회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예.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고 진정으로 바람직한 사회다.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주의자인데 굉장히 불평등에 대해서 이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 상당히 비판적인 사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이 칼 막스나 그런 좌파
이론가들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비판을 하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인의 선택에 따른 행동, 노력, 그런 성취, 그런 것이 보장되는 사회적인 제도이자 규칙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단순히 저거 내 건데, 혹은 우리 부모가 이루는 건데, 그런 식의 주장에서 벗어나는 좀 더 이런 하나의 정의로운 사회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재산권인데 이걸 이렇게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물려준다고 해서 2번 물려주면 이제 다 끝나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라는 거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내 재산권인데 이게 물려준다고 해서 한 2번 물려주면 진짜 3분의 1밖에 안 남는 게 이게 내 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까지 이걸 갖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자유주의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유주의의 특정한 형태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예. 결국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 그게 성취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노력, 그다음에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에 대한 보상은 그것이 당연한 것, 정당한 것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사실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불의, 부정의, 불공정, 이런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슈들이 막스가 이제 그런 19세기 그 사회를 보면서 그런 주장을 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한 사람들의 노동의 산물을 독점하고 전부 그런 것들을 갖는 사회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자본가. 얘기를 하고, 예. 사회주의 사회는 노력한 만큼 받고 쓰는, 그래서 전체 사회에 기여한 만큼 자기가 쓰는 이런 사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막스의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 사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동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많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복지 사회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일거리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으로 해서, 그래서 사회에 얼마 기여를 했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체 사회의 부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모 세대에서 이루는 그런 부를 그럼 자식이 독점하느냐, 나눠 갖느냐, 아니면 가족 이외에 국가가 그걸 가져가느냐. 국가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국가가 직접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걸 어디에다 쓰겠죠. 이전시키는 거죠. 국민들의 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분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쓸 텐데,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국가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소유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이슈는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노정돼 왔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주장과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나는 자본가니까 나는 노동자니까 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빨리 평등을 주장하고 막 그래야 될 사회적인 경제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법한데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반대쪽에서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뭐 많죠. 예, 저런 입장을 하시면 저분의 이해는 상치되는데. 네네. 예, 예를 들면 뭐 광장에 나가는 아주 연세가 네. 많으신 분들 중에 부유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던데 네. 그분들이 부유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하는 쪽의 입장을 막 옹호하기도 하고 네. 그게 잘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논의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공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한 권역이구나 이게 불평등 문제가. 그 이제 불평등의 원인의 문제하고요. 예. 불평등이라는 하나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예. 정책,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생각, 예.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하면은 굉장히 그런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예. 복지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굉장히 하죠.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건데 본인이 직접 그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좌파적인 요소가 절대로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은 복지의 본격적인 시작은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1870년대, 80년대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복지를 준 거예요. 복지를 만든 거예요. 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을 하고 반대급부로 복지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으로 복지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복지제도의 시작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집단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군요. 비스마르크가 한 거군요. 예. 예. 현대 많은 사회보험제도는 다 비스마르크가 발마르 세계 공화국. 최초로 예.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하긴 근대 헌법도 발마르 헌법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복지라는 것이 이른바 유럽의 경우 사회민주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이런 사회당이나 이런 당이 복지를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킨 거는 20세기 들어와서요. 그렇군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40년대 주장은 20년대 후반부터 하지만 본격적으로 집권했을 때 그 이후에 복지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하기 시작하죠. 복지가 좌파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복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담론이 있는데 이 복지 불평등에 대한 것만큼 저분이 왜 저 논의에 저쪽 편에 서고 계시고 이분이 왜 이쪽 편에 서 계신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게 한두 분이면 사회적 비용이 좀 덜 할 텐데 굉장히 군집해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정치되면 그 논의 구조에 본인의 입장을 사실 국민이라는 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잘 정치돼 있고 정돈돼 있으면 그 논의가 되게 건강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인이 이용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저렇게 왜곡된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더 남마처럼 얽혀가지고 해결을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권역이 이 권역인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임스 해크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주로 노동 경제학 쪽인데 그분이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복지적인 접근을
제안을 하고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조기 교육이다. 조기 교육. 영유아 시기 교육. 예.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시기에. 인지 능력도 언어 능력도 0세부터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뇌 발달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지 능력도 발달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능력을 기회평등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영유아 교육 시기에 직접 개입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차별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예. 기회균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 실업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복지 비용을.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됐을 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교육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소득이 낮고 그래서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래도 거기 또 대물림 되겠네요. 대물림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많은 복지 수요를 국가로부터 복지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된다는 거죠. 필요로 하는. 네. 그래서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자녀 세대도 결국은 여러 가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가 범죄자가 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바로 이런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교육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조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래서 기회 평등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영유아 교육은 국가가 나서서 평등하게 평등하게 양질의 예. 교육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책임져야 해야 된다. 된다. 획일적으로. 국가가 관여하게 되면은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예. 상당히 유사하게 되겠죠. 그러겠죠. 사교육 시장에 못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그래서 중요한 게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저학년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12시에 학교가 끝나고 급식하고 집에 보낸대요. 언니 오빠들은 3시까지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1, 2학년 때 가정형편이 비교적 넉넉하거나 부모가 그렇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이제 사교육 시장으로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이나 가정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요때에 이 사교육 시장에 어떻게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뭐 100%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좌우될 그 맥락이 같네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아주 한국은 아주 그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일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이 네. 있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네. 학교에서 거의 균등한 교육 혹은 보육을 하고 집에 보내줘야 된다. 네네. 결국은 이제 기회 평등 차원에서 교육이 굉장히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런 점에서 예. 많은 학부모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음. 근데 교육 기회 자체가 이른 시기부터 영유아 시기부터 차등화돼 가지고 네. 뭐 그거는 평생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평등이라는 것이 네. 세대를 넘어서 그러니까요. 상속이 되고 불평등이 완화되기보다는 고착화되는 더 커지고. 그런 양상들을 한국 사회가 특히 사교육 중심으로 되면서 예.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저도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그때 우리 반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피아노를 배우는 걸 얼마나 제가 부러워했는지요. 그 풍금이긴 한데 풍금을 칠 수 있는 애가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제가 악보를 못 봅니다. 그 친구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헤크만 교수가 이제 대안도 이렇게 제시했다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이 불평등이 악순환 구조로 들어가면은 사회의 성장 자체를 이제 막아버리는, 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정책이나? 예,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할 수는 없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사회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네.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나 어떤 외부적인 행위자가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임금 불평등이죠. 이런 거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주로 뭐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단체교섭 제도라든가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접근하고, 일과 관련된 불평등 문제는 주로 이 남성 여성 임금 격차 문제라든가, 네. 이건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입하는 그런 방식들이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의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네. 대체로 한국은 학력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해요. 맞아요. 동지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또 요즘에는 이제 취업률이 여성들도 높아지면서 고학력 고소득 부부, 비슷한 직장들끼리. 저학력 그런 사람들이 또 부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 안 해서 문제니까 그렇게라도 빨리 결혼하라 그러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소득세, 이를 부부 합산제로 할 것인가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 부부 합산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값이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또 어떤 세 과세가 더 부담스럽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 과세제도, 조세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일단 조세를 통해서.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거 한다고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그 불평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주거 비용, 그다음에 사교육 비용, 이거를 부담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집단에서 있거든요. 네. 이른바 이 부부 합산 과세.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별산 제도가 있고 합산 제도가 있고. 그래서 불평등이 심해지는 경우 합산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과도한 격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복지 문제인데요. 아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나오는 제안들이 아동 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아동 수당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아동 기본소득, 아동 기본 수당.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동들이 조선 가구 아동들입니다. 네. 부모가 돌보지 않는.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손녀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네. 그런 가구가 한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5만 가구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데 놓여 있어요.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또래와 사귀는 방법, 친척,
친구와 사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네. 건강도 마치 그렇죠. 먹는 것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러면 상당 부분의 교육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좋은 직업을 얻기를 거의 기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수당을 뭐 18세까지 네.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을 하고 예. 여러 가지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좌절감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제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힘들게 성인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네. 그런 정책.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이른바 소득을 올리는 네. 그래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것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심화되는 불평등을 나름대로 완화시키거나 또 좀 더 분배가 평등하게 예. 그런 쪽으로 뭐 유럽 더 나아가서는 북유럽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리 교수님도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독일에서. 그래서 계속 그 약간은 이제 논점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반응이 어떤 면이냐면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못 살지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삶의 질과 유럽의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미국이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는 뭐 기업들도 막 큰 기업들이 많고 막 호화스러움이 있으나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이란 대도시에서 살짝만 나가면 현대판 뭐라 그러죠? 개토의 개로. 그들이 개로라 그래요. 실제로. 예, 그렇게 네, 자기 개로에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가면 그런 데 안 가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거기에서 그런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네. 야,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게 21세 미국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도시가 미국 전역에 엄청 많죠. 미국 도심에 있다가 요즘부터 또 쫓겨나가가지고 예.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재개발되면서 이제 다 외곽으로 또 쫓겨나죠.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정말 미국류의 아까 그 불평등이라는 구조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글로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글로 가면 안 되죠. 네. 아메리카형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예. 미래 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무책임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어떻게 살았길래 미래 세대에게 저런 한국의 모습을 안겨주나. 이거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그쪽을 답이라고 지향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말초적으로 그쪽이 끌리나 봐요. 난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거기는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예. 믿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예. 그 대표적인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죠. 그런 사례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에서 좀 경기가 나쁘면은 몇만 명씩 해고하는 네. 그런 현실. 예. 그래서 그런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어차피 이 능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네. 예.
뭐 외면할 방법이 없고 당면에 있는데 이 능력주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뭐 청년이 뭐 사회를 주도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나 어떤 입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나쁜 사회가 아니죠. 당연히 능력이 존중받아야 되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지역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학력이 능력이라고 여긴다면은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유럽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미국은 교육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은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다 무상이에요. 무상이고 시험도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고. 예. 원하면은 다 본인이 선택해서 원하면 대학 교육까지 받는. 근데 미국은 이제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교육 기회,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의 학력이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네.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의 시민권으로 주어져야 되는 과제가 이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청년들이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요구를 기성세대가 심각하게 정당이 예.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책임 정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기회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예. 이런 능력과 관련해서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능력을 거부하는 또 능력 함양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는 없겠죠. 현대 사회에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보통 이제 OECD에서 공통적으로 성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조사를 합니다. 그때 능력이 세 가지예요. 예. 하나는 문해력, 예. 리터러시라고 하는 예. 문해력이죠.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숫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각종 신문에 나는 수치들 이런 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뉴메러시라고 해서 네. 숫자 해독 능력. 세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 설명을 할 때 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능력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능력은 모든 직종,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에 젊은이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능력의 함양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지나치게 특수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한국에는 뭐 그런 일이 기업들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특정한 기술을 가르쳐달라. 대학 출신들을 써보니까 뭐 별로 뭐 써먹을 데가 없더라. 이런 식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요구죠. 대학 교육이라는 거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보다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그렇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함양을 해서 그 기본적인 역량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문해력, 수리 해독 예. 능력, 그다음에 디지털 네. 해독 능력.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은 기술이 끊임없이 바뀌더라도 디지털 기술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특정한 지식, 기법만 배워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기술이 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청년들이 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균형이 중요하군요. 균형. 이 세 가지를 다 고루고루 균형감 있게 여러분들이 배양을 하시면 이 불평등의 구조에서 조금은 그렇다고 뭐 이게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해소하려는,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이. 네네. 그죠? 그리고 기성 세대들은 그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그게 본인들한테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걸 잘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 자녀분들도 거기에 해당될 테니까 네. 그래서 잘 수용성을 가지고 하시되 청년들은 주장과 함께 그 세 가지 문해력, 수리 이해력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을 평상시에 꾸준히 좀 배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를 주셨습니다.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군요. 결단의 문제죠. 결단의 문제군요. 네. 왜곡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도 그럴듯한데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불평등에 대한 또 한국 능력주의에 대한 정책도 또 논의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의 신광영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바쁘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더 모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